이 이야기는 천부적 재능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셀러 피아니스트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히 그 반대의 경로를 간 저의 이야기죠. 피아노를 전공으로 선택하기엔 꽤 늦은 중학교 3학년의 어느 날, 저는 생애 최초로 호기롭게 한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하게도 예선 탈락. 이렇게 첫 단추부터 심각한 무대 공포증으로 벌벌 떨던 저였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했길래 미국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교수학 박사 과정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위 말해 엘리트 과정을 밟아오신 훌륭한 선생님들을 사사하며 항상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셨던 분들의 노하우가 아닌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수준도 전문가 레벨로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이지만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 하고 말이죠. 저의 경우 0부터 제 자신의 피아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냈던 연습 시간이 우선순위였는데요. 동시에 약 25년간 제 학생의 성장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피아노를 시작한 분들도 전문가의 소리를 꿈꿀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으로 성과를 냈던 5가지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 제가 보드에 한번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음을 시작하기 전에, 첫 음 시작 전 대가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대가의 마인드. 자, 대가의 마인드를 장착한다는 거. 해외 혹은 국내의 유명 가수 발굴 오디션이나 피아노 콩쿠르를 보게 되면요. 첫 마디만 들어도 레벨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닌데요. 처음 곡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템포, 안정적인 박자와 리듬, 그리고 내고자 하는 첫음에 대한 상상, 뭐 마지막으로 첫음 이후에 노래를 끌고 가는 좋은 에너지 등등 곡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로 내가 곡의 전체를 꿰뚫고 있느냐에 따라서 곡을 치는 첫 순간의 완성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단 8마디의 짧은 곡부터 10분 이상의 긴 곡을 치시더라도 첫음을 시작하는 마인드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취미생들의 영원한 로망곡인 쇼팽 녹턴의 오퍼스 9, 그 다음에 넘버 2번 E 플랫 메이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대부분 취미생분들이 곡을 시작하실 때 좀 어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이죠. 첫음을 치는 순간에 상체 혹은 고개가 미세하게 첫음을 치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곡을 콘서트에서 이제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음이 그 연주자가 땡 하고 치는 순간 귀에 담는 그 순간을 상상해 봤을 때 그 첫음이 들려오면서 내 머리에 그리고 내 가슴에 소리가 슬며시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그 자연스러운 소리가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 느낌처럼 첫음부터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준비 땅 하고 수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미리 템포와 박자를 구성하고 최소 2마디 정도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내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첫음을 딱 치는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면 훨씬 수준 높은 곡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턴의 시작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마디 정도, 2마디면 더 좋고요. 1, 2, 3, 1, 2, 3. 여기는 8분의 12박자라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시작 부분이 이 곡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오프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못 갖춘 마디로 첫음이 시작하는 이런 녹턴 같은 경우에 이 곡은 더 특징적이죠.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니까요. 이런 곡에서는 그 못 갖춘 마디에 해당되는 첫 음을 너무 이렇게 여유가 없이 그냥 바로 휙 지나가지 마시고 음의 길이에 여유를 더 주면서 다음 마디의 첫 음까지 쭉 라라 하고 성악가처럼 밀어주면 더 음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의 경우에서 첫음과 그 다음에 이 못 갖춘 마디의 첫음과 그 다음 그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마디의 음이 6칸, 6도 차이거든요. 이걸 이제 음정으로는 6도라고 하는데 이런 거리를 느끼면서 시도레미파 이렇게 연주를 해주면 그냥 우리가 계속 수직적으로 친다는 거 위에서 아래로 꽂는 그런 동작이 더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배제하고 오히려 시도레미파솔 하면서 이 거리를 수평적으로 더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첫음으로 빨려들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앞부분을 조금 쳐볼게요. 이게 8분의 12박이니까 제가 한 6박 정도만 처음에 여유를 주고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 1, 2. 자, 이런 식으로 첫 음을 유도하면서 쭉쭉 멜로디를 뽑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음표와 쉼표의 길이를 음표, 쉼표의 길이를 넘치도록 충분히 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하자.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 악보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면 박자 리듬을 저절로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악보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부분은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음악적인 그런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그 가지고 있는 음표가 가진 원래 음길이 그리고 쉼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침묵의 미학을 잘 모른 채 굉장히 기계적으로 악보를 연주하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면요. 초등학교 때 많이 치셨을 하이든 소나타 C 메이저인데요. 하이든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쉼표가 자주 등장해요. 이 곡에선. 그런데 각 음표의 길이와 그다음에 마디를 넘어가기 직전의 음표에 그렇게 여유를 좀 더 주고 쉼표도 소리가 나지 않을 뿐 음악적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평적으로 밀어주듯이 계속 음표와 쉼표를 충분히 느끼면 훨씬 연주가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곡의 시작이 이렇게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얘가 하면서 요 지금 리듬이 못 갖춘 마디의 첫 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분의 2박자예요. 그러면 1 and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되 그럼 이 음표의 길이 자체도 이렇게 되면 벌써 위에서 아까 1번이랑도 연관이 있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직이 되는 순간 되게 좀 약간 엉성한 리듬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튀기고 연속으로 튕겨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쉼표가 나오죠. 그런데 둘, 셋 이렇게 가는 사람과 원, 둘, 셋 이렇게 가는 것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짧은 스타카토의 음들도 이런 느낌보다 원래 스타카토라는 거는 그 음의 반의 길이를 누르고 반의 길이를 떼는 거잖아요. 여기서 좀 더 짧은 스타카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짧게 친다는 것만 주목을 하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음의 길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걸 끊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그래서 음표의 전체의 길이를 생각해서 누르는 것과 쉬는 것까지 다 충분히 계산을 해주고 마디의 끝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디 끝에 있는 음표들을 다음 마디를 빨리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서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락밥밥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것도 밀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람밤밤 띠리린 이렇게 길이를 꼭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엉성하게 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의 길이만 충실하게 해줘도 여기도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치는 것보다 건반 위에 딱 바짝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리듬을 충실하게 하면서 떼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쉼표의 그 공간의 그 느낌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런 걸 고려하고 이 몇 가지 요소만 기억하고 실천을 하셔도 음표와 쉼표가 빚어내는 그런 공간 안에서 마치 세련되게 음악을 디자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쳐보면 1 and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를 가볼게요. 의외로 부실한 왼손 반주를 보강하자예요. 강화하자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양손 악보가 어느 정도 편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악보 읽기 연습이 좀 되는 순간 좀 관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손만을 위한 연습을 점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양손을 합치면서 뭐 부분 연습할 땐 그걸 뭐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왼손만을 위한 연습을 좀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오디션 준비하던 때에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베토벤 소나타랑 바흐 프랑스 조곡이라는 걸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부탁을 저한테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왼손만 연습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오른손 멜로디를 떠올리면서 왼손 자체 퀄리티를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거의 반사적으로 그때 막 오른손이 꿈틀꿈틀거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른손의 움직임을 자제한 채로 오롯이 왼손에만 집중을 하되 오른손의 멜로디는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던 당시에는 좀 마치 되게 오른손이 고문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꾸 움직이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이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주면서 내가 양손으로만 계속 연습을 했다면 좀 파묻혀서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왼손만 딱 치니까 되게 초라한 그런 민낯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라한 민낯을 직면하게 됐었어요. 쇼팽 즉흥곡 환상곡의 느린 파트가 좀 좋은 예시가 될 텐데 이때 이제 감성이 너무 넘치다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얘가 이제 흥분하는 거죠. 이렇게 왼손 아르페지오가 좀 휩쓸리기가 쉬워요.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너무 넘치면 오른손이 막 멜로디가 너무 압도적으로 아름답다 보니까 막 거기에 빠져서 왼손 아르페지오도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이제 막 허우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오히려 작으면서도 고르게 테크닉적으로 왼손 자체가 보강이 되어 있으면 그 왼손 퀄리티에 따라서 오른손이 더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주 파트는 특히 초기 연습할 때부터 최대한 흔들림이 없도록 고르게 이렇게 여러 음을 커버를 할 때는요 이렇게 넓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음을 하나하나 움직이기보다 여기까지를 한 패턴으로 간다고 하면 이 중앙 정도로 이 팔에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서 수평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동선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죠. 그럼 오른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연습을 뭐 엄지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막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연습할 때부터 여기는 원래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치고 요런데도 이렇게 쿵할 수 있는 것도 잘 다듬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음패 떠친 다음에요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보면 이러면서 얘를 갑자기 끊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하고 슬쩍 갖다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1번을 하셔도 좋고 요런 데도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음이 많이 뛰면 이런 데가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엄지가 생긴 대로 얘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다듬어 주듯이 쳐주면 우리가 여기서 맨 밑에 있는 이런 베이스 음들을 더 내려고 노력할 텐데 그러면 얘가 계속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손을 이런 식으로 다듬었을 때 오른손의 멜로디가 더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우시는 곡에서 오른손은 좀 배제하고요.
멜로디를 머릿속에 떠올린 채 왼손을 좀 적나라하게 쳐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왼손의 연주력이 올라가는 만큼 전체 연주 퀄리티가 급상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이렇게 연습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샘여림을 명화대작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샘여림을 그 멋진 그림들 있죠? 엄청나게 큰 캔버스에 그린 위대한 아티스트들이 그린 그런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표현하자. 뭐 이런 거예요. 미국에 제가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뉴욕시티에 잠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되게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세부 공간에 이제 작은 방 하나하나에 들어가기 전에 로비에 가게 됐는데요. 좋게 그 한 5층 정도는 되어 보이는 층고가 있는 아주 큰 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작들이 벽에 쫙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되게 좋았던 거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미술사 책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되게 손바닥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그림을 이제 책 안에서만 이렇게 파묻혀서 보다가 먼 시선에서 보게 되니까 작은 책에 갇혔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차원이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림을 멀리서 볼 때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이는 그런 대상들이 보이는 관점과 그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봤을 때 그런 섬세한 붓터치라던가 그다음에 색채감 그 멀리서 볼 수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또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 확연히 차이나는 그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크 밀러의 아라베스크 같은 쉬운 곡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이 곡의 오프닝이 이렇게 코드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손 멜로디가 이렇게 다섯 음 스케일이 점점점 이제 발전하면서 이렇게 크레센도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은 단위를 보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를 되게 연결하고 아름답게 치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음줄 자체를 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집중을 하겠지만 큰 그림을 보게 되면 결국 뭐죠? 라라라라란 이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 빌드업을 잘해가지고 정 터져서 여기까지 이르르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좀 더 큰 구도에서 보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반복 부분에서도 엔딩 부분을 보면 하고 이렇게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첫 시작할 때를 보면 이 부분은 작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클라이막스를 크게 가져갈지가 머리에 구상이 되어 있으면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이 최대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갈 때도 그 클라이막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시선으로 내가 샘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연주가 좀 더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큰 그런 범위로 마치 한 폭의 그 명화를 이제 그러니까 멀리서 큰 시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운데 파트 부분에 좀 매력적인 멜로디가 있는데 이런 노래하는 파트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멜로디를 피아노는 이렇게 치고 나면 음이 사라지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뺀 소리 다음에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처리하는 거 한번 해보고 하고 또 이런 처리들을 좀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데도 좀 다듬어보고 그 다음에 화음으로 하면 이 화음이 좀 더 강조가 됐다가 얘는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음 간의 관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도 소리 든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런 반음적인 요소도 느끼면
이렇게 디테일한 표현도 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까 그냥 큰 구도로 봐서 이제 크레센도를 만드는 것과 이렇게 하나의 소리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만들어주는 거 되게 다른 접근이죠. 근데 결국엔 이 모든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곡에서 이런 길이와 상관없이 이제 짧은 곡이든 큰 곡이든 하나의 명화를 보는 것처럼 그림 한 폭이라고 상상을 하시고 다이나믹 플랜을 한번 짜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한 부분을 섬세하게 다듬어 보는 과정 이런 걸 다 균형을 맞춰주면서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수직 동작보다 수직 위아래 동작보다 수평 동작을 더 생각하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레슨하면서 취미생 전공생 분들 할 것 없이 가장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소리를 내는 구조상 이렇게 수직적인 움직임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악기 자체에서 소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성악가라던가 현악 그런 연주자처럼 소리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뻗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음이 끊어지지만 얘를 치면서도 소리가 뻗어나간다고 상상을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벤자민 샌들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테드의 그 강의에서 원 버터 플레잉이라는 재밌는 용어로 이 어려운 과제를 수평적인 노래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했을 때는 한쪽 엉덩이 주법 정도가 돼요. 이거는 제 시그니처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소리장인 입문반에서도 사전 과제로 제가 이 강의는 꼭 보고 오시라고 드릴 정도로 강력 추천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버터 플레잉을 조금 약간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곡이라면 어린이 전경에서 2번째 곡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린이 전경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곡의 오프닝인데 이 2번째 곡이 요런 곡이에요. 그럼 이 곡은 앞에서 짧은 이음줄로 된 2개의 깜찍한 코드 세트로 돼 있거든요. 이게 꾸미면 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걸 치실 때도 첫 음을 칠 때 첫 음부터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고 쭉 밀어주면서 수평으로 밀어주면서 약간 안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는 거랑 이렇게 수직적으로 접근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음의 관계부터 여기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람밤 이 느낌이 아니라 얘를 쳐주고 얘를 선이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수평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얘도 여기도 이렇게 하면 수직인데 찍어놓고 약간 인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짧은 음에서도 이런 훈련을 해줄 수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여기서 진짜 원 버터 플레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멜로디 라인을 칠 때 결국에 멜로디가 쭉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몸의 축을 고개와 그 다음에 한쪽 엉덩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면서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자면 약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는 이 기준인데 얘가 살짝 고개가 이제 멜로디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기울여줘요. 그리고 이 상체도 여기가 한쪽 엉덩이가 있으면 네 이쪽 엉덩이로 약간 기대주는 거죠. 여기다가 기대주면서 멜로디가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됐을 경우에 그냥 몸을 완전히 중심에 놓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과 이제 축을 약간 이렇게 받쳐준 상태에서 그리고 축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멜로디가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도요. 뭐 이런 데가 이런 멜로디 패턴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비슷한데 이런 멜로디가 밑으로 쭉 내려올 때는 또 중심축을 살짝 이쪽으로 틀어주면서 그 멜로디가 오르내리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금 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직으로 이런 것도 많이 막을 수 있고 특히 이런 거 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머리나 배로 이렇게 음을 튕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체 특히 이
그 위 부분 있잖아요. 배 부분. 그 부분이 안으로 쑥쑥 들어가지 않고 이런 걸 칠 때는 얘가 딱 받쳐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버터 플레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음에서의 음악적인 처리, 요걸 또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꼭 여러분의 곡에서 쉬운 부분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이 바뀌었었고 학생을 변화시키면서 깨달았었던 효과적인 연습법 5가지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고기를 잡아서 그냥 떠먹여주는 것이 아닌 제대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알려주는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제 그 교육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연습 방법들을 여러분의 곡에도 다각도로 적용을 하셔서 일석이조를 넘어서 일석오조의 효과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진지한 음악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